밤은 언제나 한서연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었지만 오늘 밤은 예외였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오는 럭셔리 호텔 연회장의 인공적인 불빛 아래 그녀는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드레스만큼이나 빈틈없는 미소를 유지하려 했었다. 공기는 값비싼 샴페인 향과 영향력 있는 사람들의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오늘은 그녀가 소속된 그리고 5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강태준의 거대 건설 제국 유신건설에 인수된 건축 설계사무소 설인 아키텍츠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였다. 28살의 한서연은 업계에서 조용한 천재로 통했다. 그녀의 디자인은 혁신적이면서도 인간 중심적이었고 차가운 콘크리트와 유리 속에서도 따뜻한 숨결을 불어넣는다는 평을 받았다. 하지만 그녀의 재능만큼이나 유명한 것은 그녀의 과묵함과 남성 위주의 이 업계에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태도였다. 그녀는 자신의 작업물이 스스로 말하게 했지만 그 때문에 종종 공로를 얕보이거나 심지어 가로채려는 시도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녀의 시선이 습관처럼 연회장 반대편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다. 38살의 유신건설 회장. 그녀보다 10살이 많은 남자.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 그녀의 심장을 소리 없이 점령해온 남자. 태준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후배였으며 이제는 그녀의 법적인 보호자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그녀가 18살 풋풋한 고등학생일 때부터 그는 삼촌이라는 이름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다. 오늘 밤 그는 완벽한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단정하게 넘긴 머리카락과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깊은 눈매. 그는 몇몇 이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그가 뿜어내는 존재감은 연회장 전체를 압도했다. 서연은 10년 전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자신을 담담하게 안아주던 그 넓은 어깨를 기억했다. 그때부터였을까. 그를 향한 감정이 존경과 의지를 넘어선 그것은 비밀이었고 고통이었으며 동시에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었다. 그녀는 그에게서 시선을 떼고 샴페인 잔을 집어들었다. 하지만 입술에 가져가기도 전에 불쾌할 정도로 익숙한 목소리가 그녀의 생각을 방해했다. 한 실장님, 이런 멋진 자리에서 혼자 계시면 어떡합니까? 설인 아키텍츠의 경쟁사인 진명건설의 기획이사 최진욱이었다. 그는 기름진 미소를 띠고 서연에게 다가왔다. 오늘따라 유난히 아름다우십니다. 꼭 밤하늘의 별을 보는 것 같군요. 서연은 내색하지 않고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최 이사님, 과찬이십니다. 파티는 즐기고 계십니까? 그녀는 그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최진욱은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는 업계에서 실력보다는 교활한 수단과 인맥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물론이죠. 특히 한 실장님 같은 분과 함께라면 더할 나위 없겠죠. 사실 제가 한 실장님께 드릴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언제까지 유신건설이라는 거대한 울타리 안에서 재능을 숨기고 계실 겁니까? 그의 노골적인 접근은 서연을 불편하게 했다. 그녀는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대답했다. 전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제 재능을 숨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진욱은 그녀의 차가운 반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웃음을 터뜨렸다. 아, 그러십니까? 제가 보기엔 강태준 회장이 한 실장님을 너무 과보호하는 것 같아서요. 마치 온실 속 화초처럼 말입니다. 그 그늘에서 벗어나면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순간이었다. 서연이 대답을 찾기도 전에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았다. 최 이사, 내 사람에게 함부로 접근하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 강태준이었다. 그는
어느새 두 사람 곁으로 다가와 서연의 옆에 섰다.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다름없이 무표정했지만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최진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다. 강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는 그저 한 실장님의 재능을 높이 평가해서 스카우트 제의라도 해볼까 하던 참이었습니다. 최진욱은 너스레를 떨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최진욱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그 시선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스카우트라. 진명건설이 요즘 인재가 많이 부족한 모양이지. 하지만 서연이는 유신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내게도 특별한 사람이야. 함부로 넘볼 생각은 접는 게 좋을 거야. 태준의 목소리에는 서연조차 처음 들어보는 소유욕이 배어 있었다. 내게도 특별한 사람. 그 말이 서연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여전히 최진욱을 노려보고 있었지만 그의 한쪽 팔이 미세하게 움직여 서연의 등 뒤를 감싸듯 보호하는 자세를 취했다. 최진욱은 얼굴이 불그락부르락해졌지만 유신건설 회장 앞에서 감히 맞설 수는 없었다. 허허, 농담이었습니다. 강 회장님, 그럼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그는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떴다. 최진욱이 사라지자 연 회장의 소음이 다시 그들 사이로 밀려들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오직 태준의 존재만이 느껴졌다. 그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내뿜었던 날카로운 기운이 아직도 공기 중에 남아있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와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느껴졌다. 고맙습니다, 회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더 낮게 깔려 있었. 태주는 그제야 서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빛은 다시 평소의 그 무심한 삼촌의 눈빛으로 돌아온 듯 했지만 그 안에는 방금 전 최진욱을 향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괜찮아?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서연이 감히 넘볼 수 없는 벽이 느껴졌다. 최진욱 같은 자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어. 앞으로는 내가 처리하지 않아도 될 만큼 거리를 둬. 그 말은 서연에게 차가운 물을 끼얹은 것과 같았다. 내게도 특별한 사람이라던 그의 말은 그저 자신의 소유물을 지키려는 회장의 발언이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10년이었다. 10년 동안 그녀는 이 남자를 바라보며 수천 번도 더 희망을 가졌다가 절망했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아이로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만 여겼다. 그녀가 세계적인 건축상을 받고 업계에서 실력을 인정받아도 그에게 그녀는 여전히 아버지 친구의 딸 한서연일 뿐이었다. 서연은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삼촌. 그녀가 일부러 삼촌이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그 호칭은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거대한 강과도 같았다. 태준의 미간이 찰나의 순간 미세하게 좁혀지는 것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호칭을 싫어했다. 적어도 그녀가 성인이 된 이후부터는. 하지만 그가 먼저 그 경계선을 그었기에 서연은 그 호칭을 방패처럼 사용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 봐. 피곤해 보인다. 태준이 연회장 출구를 턱짓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아직 파티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 괜찮습니다. 서연은 고집스럽게 대답했다. 그녀는 그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 특히 오늘처럼 다른 남자 앞에서 그에게 보호를 받은 날에는 더욱 그랬다. 그녀는 그와 동등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지. 영원히 그의 그림자 뒤에 숨어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다. 태주는 그런 그녀를 잠시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단호한 눈빛과 굳게 담은 입술에 머물렀다. 그는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다 참는 사람처럼 보였다. 그래, 네가 정 그렇다면. 하지만 무리는 하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다른 이사들 무리로 돌아갔다. 서연은 그가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저 넓은 등 뒤에 숨겨진 그의 진심은 무엇일까? 그는 정말로 지난 10년 동안 자신을 단순한 조카로만 생각했던 것일까? 파티가 막바지에 다다를 무렵 서연은 테라스로 나와 차가운 밤 공기를 쐬었다. 최진욱의 말처럼 그녀는 정말 온실 속 화초일지도 모른다. 강태준이라는 거대한 온실 속에서 그의 보호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고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 온실을 벗어나는 순간 그녀는 20년의 짝사랑을 끝내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그녀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다. 그녀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왔을 때 태주는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비서실장이 그녀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한 실장님, 회장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실장님께는 따로 차량을 배정해 두셨습니다. 서연은 씁쓸하게 웃었다. 언제나 그랬다. 그는 결코 그녀와 함께 자리를 뜨지 않았다.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다는 것이 그의 이유였지만 서연에게는 그것이 또 하나의 거절로 느껴졌다.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가 차에서 내리자 익숙한 차 한 대가 그녀의 집 앞에 주차되어 있는 것이 보였다. 강태준의 차였다. 그녀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차에 기대어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은 서연도 거의 본 적이 없었다. 그만큼 그가 지금 복잡한 심경이라는 뜻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여기서 뭐 하세요? 그녀가 묻자 태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의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그는 손에 든 담배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발로 비벼 껐다. 데려다 주려고 기다렸지. 그의 목소리는 밤 공기처럼 차갑고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회장님 차가 따로 있으시잖아요. 서연이 반박했다. 그리고 비서실장이 이미 차를 배정했고요. 태주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그녀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위험할 정도로 가까워졌다. 서연은 그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그를 짝사랑해온 여자의 본능이 오늘 밤 무언가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었다. 서연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한 실장도 너도 아닌 그녀의 이름이었다. 오늘 최진욱이 한 말 신경 쓰지 마.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신경 안 써요. 그보다 더한 말도 많이 들었는걸요. 강태준 회장의 그늘 아래서 편하게 일하는 운 좋은 여자라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자신도 모르는 가시가 돋쳐 있었다. 태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가 그런 말을 해.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아니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전 제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삼촌의 도움 없이도. 삼촌이라는 단어가 다시 한번 두 사람 사이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태주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으려다 말고 손을 거두었다. 알아. 네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재능 있는지 내가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더 힘들었어.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뭐가요? 서연은 숨을 죽이고 물었다. 그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그녀는 두려우면서도 간절히 듣고 싶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눈을 지나 그녀의 입술에 그리고 다시 그녀의 눈에 머물렀다. 너를 그렇게 온실 속에 가둬두고 싶었던 내 자신을 보는 게 힘들었어. 네가 날 삼촌이라고 부를 때마다
그 말이 나한테 얼마나 잔인한지 넌 모르겠지.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그녀가 1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인가 아니면 또 다른 잔인한 희망 고문인가.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똑바로 말해줘요. 더 이상 날 헷갈리게 하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양 어깨를 붙잡았다. 그의 소나귀에 힘이 들어갔다. 10년이야. 네가 나를 기다리게 한 시간이. 아니, 내가 너를 기다린 시간인가. 그는 자조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네가 18살이던 그때 네 아버지 영정 앞에서 맹세했어. 널 지켜주겠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널 지키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갇혀버렸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다. 그녀가 들은 말이 믿기지 않았다. 그럼 왜? 그녀가 말을 잇지 못하자 태준이 그녀의 말을 가로챘다. 왜 모른 척 했냐고? 내가 너보다 10살이나 많은 내 아버지 친구라는 굴레를 쓰고 있으니까. 네가 나 때문에 내 재능을 펼치지 못할까봐. 세상 사람들이 널 내 여자로 보는 게 아니라 내 덕을 본 여자로 볼까봐. 그래서 기다렸어. 네가 완벽하게 너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의 고백은 그녀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모든 벽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짝사랑한 10년 동안 그 역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서로 다른 이유로, 서로 다른 방식으로 두 사람은 10년이라는 시간의 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던 것이다. 강태준의 고백은 1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강물에 던져진 돌멩이와 같았다. 파문은 거대했고 그 여파로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다. 한서연은 자신의 집 앞 가로등 불빛 아래서 자신을 붙잡고 있는 남자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은 더 이상 삼촌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는 억눌린 열망과 오랜 기다림에 지친 한 남자의 영혼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그의 손이 얼마나 뜨거운지 느낄 수 있었다. 들어오세요.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그녀의 집은 아버지가 물려주신 오래된 주택이었고 태주는 지난 10년간 수백 번 그녀를 이 문 앞까지 데려다 주었지만 단 한 번도 문턱을 넘어선 적이 없었다. 그것은 그가 스스로 그어놓은 보호자의 경계선이었다. 태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그녀의 뒤를 따라 현관으로 들어서는 순간 10년의 경계선이 무너져 내렸다. 집안은 서연의 성격을 닮아 깔끔하고 정갈했지만 동시에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태주는 거실 중앙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이곳은 그에게 낯선 공간이면서도 서연의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함께 차를 마시던 추억이 깃든 곳이기도 했다. 서연이 그에게 따뜻한 차를 내밀었다. 앉으세요. 밤이 깊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찻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태주는 소파에 앉아 찻잔을 받아들었다. 그는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몰랐다. 10년의 세월은 한마디 고백으로 압축하기에는 너무나 무거웠다. 내 아버지, 한 회장님이 돌아가시던 날을 기억해. 그가 입을 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녀는 그날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지만 그날이 바로 그들의 관계가 엇갈리기 시작한 날임을 알고 있었다. 시점은 10년 전 비가 쏟아지던 병원의 복도로 거슬러 올라갔다. 28살의 강태주는 막 유신건설의 경영권을 물려받기 시작한 젊은 후계자였다. 그리고 그의 멘토이자 아버지 같았던 한 회장은 병상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한 회장은 태준의 손을 붙잡고 갓 18살이 된 교복 차림의 서연을 바라보았다. 태준아, 우리 서연이.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아이야. 네가 좀 지켜줘라. 이 험한 세상에서 저 아이 혼자.
태주는 그 약속을 잊을 수 없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서연이는 제가 친동생처럼 제 목숨처럼 지키겠습니다. 그것은 28살의 남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무겁고 진실된 맹세였다. 하지만 그는 그 맹세가 자신의 심장의 족쇄가 될 줄은 몰랐다. 그는 서연의 보호자이자 후견인이자 때로는 오빠이자 삼촌이 되었다. 그는 서연의 대학 입학식에 갔고 졸업식에도 갔으며 그녀가 서린 아키텍츠에 입사할 때도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서연이 22살, 대학을 졸업하고 풋풋한 여성으로 성장했을 때 자신의 감정을 처음 깨달았다.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 자신의 디자인을 열정적으로 설명하던 서연의 모습은 더 이상 지켜줘야 할 아이가 아니었다. 빛나는 눈동자와 건축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가진 한 명의 독립된 여성이었다. 그날 밤, 태주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웠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한 회장에 대한 배신이라고 생각했다. 감히 어떻게. 그래서 그는 벽을 세웠다. 그는 서연이 자신을 삼촌이라고 부르도록 내버려 두었다. 아니, 오히려 그 호칭을 방패 삼아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그는 서연에게 일부러 더 차갑게 대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철저히 회장님과 한 실장으로 남으려 했었다. 그녀가 뛰어난 성과를 낼 때마다 그는 누구보다 기뻤지만 칭찬 한마디조차 망설였다. 자신의 칭찬이 그녀의 실력을 가릴까봐, 사람들이 그녀를 자신의 백으로 오해할까봐 두려웠다. 그의 기다림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는 서연이 업계에서 완벽하게 자리 잡고 누구도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지 않을 때까지, 그리고 그녀가 자신을 남자로 봐줄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생각보다 길어졌고 고통스러웠다. 오늘 밤 최진욱이 그녀에게 접근하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지난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이 폭발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자신의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본능적인 분노였다. 태준이 긴 침묵을 깨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네가 22살이 되던 해였어. 네가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 만큼 멋진 어른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지. 그리고 동시에 내가 너를 여자로 보고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 그게 나에겐 지옥의 시작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과 고통으로 잠겨 있었다. 난 내 아버지와의 약속과 내 감정 사이에서 길을 잃었어. 너에게 상처를 줄까봐, 내 감정이 너의 앞길을 막을까봐 두려웠다. 서연은 조용히 그의 고백을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10년 동안의 오해와 외로움이 한꺼번에 씻겨나가는 듯한 안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찻잔을 내려놓고 그의 손 위로 자신의 손을 포겠다. 나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나를 밀어낼 때마다 내가 아직도 당신 눈에는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에 절망했어요. 그래서 삼촌이라고 불렀어요. 그게 당신과 나 사이에 유일하게 허락된 관계처럼 느껴졌으니까.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10년의 세월이 그들 사이에 쌓아 올린 벽은 너무나 높고 두꺼웠지만 그 벽의 근원이 결국 서로를 향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태주는 서연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너를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해서, 너를 외롭게 해서.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제 괜찮아요. 당신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때 거실 창밖으로 희미하게 동이 트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다.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은 늦었으니 이만 가봐야겠다. 회사에서 보자.
한 실장. 그가 장난스럽게 말하자 서연도 웃음을 터뜨렸다. 네, 회장님. 그들은 여전히 회장과 실장이었지만 그 호칭에 담긴 의미는 어젯밤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서린 아키텍트는 평소와 다름없이 분주했다. 하지만 서연의 발걸음은 유난히 가벼웠다. 그녀가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디자인 팀장이 심각한 얼굴로 그녀에게 다가왔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어젯밤 파티 이후로 최진욱 이사 쪽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서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무슨 소문이죠? 곧 발표될 서울 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 말입니다. 최 이사가 마치 자신들이 이미 내정된 것처럼 떠들고 다니고 있답니다. 심지어 우리 측 디자인 컨셉과 유사한 자료를 일부러 흘리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서울 아트센터 프로젝트는 서연이 지난 1년간 심혈을 기울여 준비해온 그녀의 아버지의 유산과도 같은 중요한 프로젝트였다. 서연은 즉시 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비서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문을 열고 들어갔다. 태준은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어젯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다. 최진욱이 어디까지 선을 넘는지 보자는 건가. 그가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너도 들었구나.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젯밤의 일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최진욱은 처음부터 이 프로젝트를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의 어깨는 다시 유신건설을 이끄는 냉철한 회장의 것으로 돌아와 있었다. 최진욱이 어떤 자인지 내가 잘 알지.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아마 어젯밤 너에게 접근한 것도 너를 흔들기 위한 수작이었을 거야. 태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어젯밤 최진욱이 서연에게 했던 말들. 온실 속 화초, 강태준의 그늘. 그것은 서연뿐만 아니라 태준의 영린을 건드린 말이었다. 그가 틀렸다는 걸 증명해줘야지. 태준이 서연을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나 죄책감이 없었다. 오직 자신의 것을 지키려는 남자의 확고한 의지만이 담겨 있었다. 서연아, 이제부터는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로 내 곁에 설게. 최진욱이 감히 넘볼 수 없도록 우리가 함께. 서연은 그의 눈을 마주 보았다. 10년의 기다림은 끝났다. 이제는 싸워야 할 시간이었다. 서울 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을 때 건축업계 전체가 술렁였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었다. 서울의 심장에 새로운 문화적 랜드마크를 세우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거대 사업이자 향후 10년간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결정지을 중대한 이벤트였다. 그리고 한서연에게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아버지가 평생 꿈꿔왔던 프로젝트였고 생전의 스케치북에 수없이 그렸던 구상이기도 했다. 서린 아키텍츠의 사무실은 즉시 전초기지처럼 변했다. 서연은 디자인 총괄 책임자로서 팀을 이끌었다. 그녀의 눈은 10년 전의 짝사랑에 아파하던 여린 소녀의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도면 위에서 가장 빛나는 냉철한 전략가이자 예술가였다. 우리의 컨셉은 숨쉬는 숲입니다. 도심 속에서 자연과 예술이 공존하며 시민들에게 치유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팀원들은 그녀의 명확하고 확신에 찬 지시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지난밤 강태준과의 관계가 정리되면서 그녀를 짓누르던 감정의 무게가 사라지자 그녀의 재능은 거침없이 날개를 펼쳤다. 그녀는 더 이상 강태준의 그늘을 의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자신의 빛으로 유신건설 전체를 밝힐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녀의 열정은 팀 전체에 전염되었고 모두가 밤낮을 잊고 프로젝트에 매달렸다.
같은 시각 진명건설의 최진욱 이사실은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는 거만한 자세로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의 부하 직원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래서 설인 쪽 컨셉이 뭐라고? 그의 목소리에는 조급함이 묻어났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사님, 보안이 워낙 철저해서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최진욱은 들고 있던 유리잔을 테이블에 거칠게 내려놓았다. 무능한 놈들. 서울아트센터는 우리 진명건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이야. 절대 유신건설 따위에게 뺏길 수 없어. 특히 그 애송이 같은 한서연에게는. 그는 어젯밤 파티에서 강태준에게 당한 모욕을 떠올리며 이를 갈았다. 그에게 한서연은 그저 강태준의 보호 아래 있는 꺾어버리기 쉬운 꽃에 불과했다. 강태준이 싸고 도는 건 알지만 그 여자애가 실질적인 총괄 책임자야. 그 여자의 머릿속에서 나온 디자인만 손에 넣으면 이 게임은 끝난 거나 다름없어. 최진욱은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 설인 내부에 우리 쪽 사람을 심어뒀잖아. 이번에 제대로 써먹어야지. 1차 컨셉 프레젠테이션이 언제라고 했지? 그 전에 무조건 자료를 빼내. 서연은 며칠 동안 이어진 야근으로 지쳐 있었지만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다. 1차 컨셉 디자인의 윤곽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다. 그녀는 팀원들을 모두 퇴근시킨 후 홀로 남아 최종 보안 점검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항상 설계도 한 장이 회사의 운명을 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녀는 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보안에 철저했다. 그녀는 습관처럼 디자인 서버의 접근 로그를 확인했다. 모든 것이 정상적인 접근 기록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무언가 미세하게 어긋나 있음을 경고했다. 그녀는 눈을 가늘게 뜨고 지난 48시간 동안의 모든 데이터 전송 기록을 샅샅이 훑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것을 발견했다. 새벽 3시 17분. 단 3초간 열렸던 비정상적인 외부 포트. 그것은 내부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하여 교묘하게 위장된 접근이었다. 누군가 서울 아트시 1폴더, 즉 1차 컨셉 디자인의 핵심 자료가 담긴 폴더 전체를 압축하여 외부로 전송시킨 흔적이었다. 서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렀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였고 그 배후에는 최진욱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예전의 그녀라면 이 사실에 절망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태준에게 보호를 요청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달랐다. 이것은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고 그녀는 이 전쟁에서 물러설 생각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내부 IP 추적을 시작했지만 범인은 꼬리를 남기지 않았다. 흔적은 이미 깨끗이 지워진 후였다.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녀 혼자 혹은 설인 아키텍트의 보안팀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유신건설그룹 전체에 대한 공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의 펜트우스 층 버튼을 눌렀다. 강태준의 집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그녀가 그 층의 버튼을 누른 것은 입사 일의 처음이었다. 태준은 막 중요한 해외 이사들과의 화상회의를 마친 참이었다. 늦은 시간까지 이어진 회의에 피곤했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아트센터 프로젝트와 서연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10년의 기다림이 끝난 지금 그녀와 어떻게 관계를 정립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동시에 최진욱의 위협으로부터 어떻게 그녀와 회사를 지켜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그때 집무실 문이 세차게 열렸다.
비서의 만류도 없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한서연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두 눈은 분노와 결의로 불타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무슨 일이야? 그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뚫렸어요. 그 한마디에 태준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뭐가? 서울 아트센터 1차 컨셉 디자인 전체가 유출됐어요. 30분 전에 확인했어요. 내부자의 소행이거나 아주 정교한 해킹이에요. 접근 로그는 거의 완벽하게 지워졌지만 전송 흔적을 잡았어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태블릿을 태준의 책상 위에 올려놓고 데이터를 띄웠다. 태준은 태블릿에 뜬 로그 기록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순식간에 사적인 감정이 모두 배제된 유신건설의 냉혹한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최진욱, 그가 낮게 읊조렸다.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신이었다. 그렇게 생각해요. 서연이 대답했다. 어젯밤 파티에서의 일이 단순한 시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이걸 노리고 우리에게 접근했던 거예요. 태주는 즉시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장과 보안팀장을 호출했다. 지금 당장 내 사무실로 1분 주지.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가웠다. 그는 전화를 끊고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한 채 거친 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지금은 사적인 감정을 드러낼 때가 아니었다. 잘했어, 한 실장. 그가 공적인 톤으로 말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연만이 느낄 수 있는 미묘한 신뢰가 담겨 있었다. 즉시 보고해줘서 고맙다. 이건 서린 아키텍츠만의 문제가 아니야. 유신 그룹 전체에 대한 선전포고다. 그의 말은 사실이었다. 만약 유신의 핵심 프로젝트 디자인이 경쟁사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주가는 폭락하고 회사의 신뢰도는 바닥을 칠 것이었다. 보안팀장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부르셨습니까? 태주는 그에게 태블릿을 던지듯 건넸다. 새벽 3시 17분 서린 아키텍츠 서버에서 발생한 데이터 유출이다. 1시간 내로 유출 경로, 접속 IP, 그리고 내부 공모자를 색출해내. 못하면 당신도 이 업계에서 나갈 생각해야 할 거야. 그의 살벌한 경고에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사무실에는 태준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이 두 사람을 감쌌다. 서연은 자신이 이 거대한 폭풍의 중심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도. 그녀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창밖의 어두운 도시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의 전신에서는 맹렬한 투지가 느껴졌다. 이제 어떡할 거죠? 서연이 물었다. 그녀는 그에게 해결책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다. 파트너로서 다음 전략을 묻는 것이었다. 태준이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10년간 그녀를 지켜보기만 했던 남자의 망설임 대신 함께 싸울 동료를 바라보는 전사의 눈빛이 담겨 있었다. 최진욱이 도둑질한 디자인으로 무엇을 할까? 그가 되물었다. 그는 분명 그것을 자신의 것처럼 포장해서 프레젠테이션에 내놓을 거야. 우리가 감히 도둑 맞았다고 말하지 못할 거라 확신하면서. 맞아요. 서연이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말을 이었다. 그는 우리가 디자인 유출을 인정하는 순간 프로젝트 입찰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 하지만 그는 두 가지를 몰라. 태준이 서연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첫째, 그가 훔쳐간 디자인이 아직 미완성이라는 것. 그리고 둘째, 그가 훔쳐간 디자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서연은 그의 말뜻을 즉시 알아차렸다. 태준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것은
더 이상 보호자의 손길이 아니었다. 신뢰하는 파트너의 손길이었다. 서연아, 이제부터 진짜 폭풍이 시작될 거야. 준비됐어?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다. 언제든지요, 회장님.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그 순간부터 유신건설의 비공식적인 전쟁 상황실로 변모했다. 그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서울의 야경을 발 아래 둔 난공불락의 요새와도 같았다. 방금 전까지 서연을 향한 사적인 감정으로 흔들렸던 남자는 온데간데 없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제국을 이끄는 냉혹하고 유능한 사령관이 되어 사태를 완벽하게 장악하기 시작했다. 그는 즉시 법무팀과 외부의 최고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TF팀을 소집했다. 자료가 유출된 시점부터 48시간, 1차 프레젠테이션까지 남은 시간은 정확히 72시간이다. 태준이 집무실 중앙의 거대한 회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띄우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TF팀을 압도하는 힘이 실려 있었다. 우리의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 최진욱이 훔쳐간 자료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는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무엇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계한다. 둘째,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도록 만든다. 한서연은 이 모든 과정을 침착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요새의 또 다른 전략가였다. 그녀는 태준이 전문가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동안 자신의 태블릿을 들고 구석의 작은 테이블로 향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이미 유출된 디자인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설계한 그 디자인의 모든 장점과 치명적인 단점 하나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보안팀장이 땀을 뻘뻘 흘리며 중간 보고를 했다. 회장님, 유출 경로는 설인 내부의 박대리 아이디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박대리는 그 시각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 즉 아이디 도용입니다. 접속 IP는 동남아시아의 공용 서버를 경유하여 추적이 거의 불가능하게 세탁되었습니다. 완벽한 전문가의 소행입니다. 태준은 미간을 찡그리지도 않았다. 예상했던 바다. 박대리 이야기는 나중에 듣지. 지금부터는 추적이 아니라 증거 확보에 집중해. 최진욱이 이 데이터를 사용하는 순간을 포착해야 한다. 진명건설의 모든 서버, 최진욱과 관련된 모든 인물의 디지털 발자국을 샅샅이 뒤져. 법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진다. 그들이 우리 디자인에 단 한 줄이라도 수정하거나 내부 서버에 업로드하는 즉시 그로그를 확보해. 태준의 지시는 무자비했지만 명확했다. 법무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하지만 저희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하는 순간 저희의 보안 신뢰도에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입찰 자격 자체가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태준은 그를 노려보았다. 누가 우리가 도난당했다고 주장한댔나? 우린 도둑이 제 발로 훔친 물건을 들고 시장 한복판에 나오길 기다릴 거야. 그리고 그 물건이 가짜라는 걸 증명하면 그만이지. 그때였다. 조용히 자신의 작업에 몰두하던 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는 회의 테이블로 걸어와 자신이 작업하던 태블릿을 중앙 화면에 연결했다. 화면에는 그녀가 훔쳐간 디자인이라고 명명한 3D 렌더링 이미지가 떠올랐다. 그것은 숨 쉬는 숲이라는 컨셉에 맞게 유기적이고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눈부신 디자인이었다. 최진욱이 훔쳐간 디자인입니다. 완벽해 보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팀원들은 그 아름다운 디자인에 잠시 감탄했다. 하지만 서연은 화면을 조작해 건물의 특정 부분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디자인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었죠. 그녀는 중앙홀을 지탱하는 거대한 아치형 구조물을 가리켰다. 이 유기적인 곡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재 기술로는
예산의 3배가 넘는 특수 자재와 공법이 필요합니다. 즉, 비현실적이라는 뜻이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구조를 구상 중이었습니다. 순간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다. 태준의 입가에 비로소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서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단지 재능 있는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녀는 적의 허를 찌를 줄 아는 예리한 전략가였다. 최진욱은 그저 아름다운 껍데기에 감탄하는 오만한 인물일 뿐, 이 정도 수준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할 능력도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최진욱은 이 비현실적인 디자인을 마치 자신이 해낸 것처럼 들고 나올 겁니다. 서연이 말을 이었다. 그는 설인의 컨셉을 훔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그가 훔친 건 함정입니다. 태준이 그녀의 말을 받았다. 좋아, 계획이 분명해졌군. 한 실장은 지금부터 72시간 안에 이 결함을 완벽하게 해결한 진짜 디자인을 완성한다. 유신건설의 모든 기술진을 지원하겠다. 필요한 건 뭐든 말해. 그의 눈은 서연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간 그녀를 보호라는 이름의 유리벽 안에 가두었던 남자는 이제 그녀를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인정하고 있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72시간도 필요 없어요. 48시간이면 됩니다. 이미 머릿속에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녀의 자신감 넘치는 대답에 태주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TF팀은 각자의 임무를 받고 뿔뿔이 흩어졌다. 거대한 집무실에는 다시 태준과 서연, 단둘만 남았다. 시간은 새벽 4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극도의 긴장감이 빠져나가자 피로감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서연은 잠시 비틀거렸지만 애써 중심을 잡았다. 그것을 놓치지 않은 태준이 그녀의 팔을 붙잡아 주었다. 괜찮아? 그의 손길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서연은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괜찮아요. 잠깐. 현기증이. 태준은 그녀를 부축해 자신의 집무실 안쪽에 딸린 작은 휴게실 소파에 앉혔다. 그는 말이 없었지만 그의 행동은 분주했다. 그는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주었고 캐비닛에서 두꺼운 담요를 꺼내 그녀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조금 쉬어. 네가 쓰러지면 이 전쟁은 시작도 못해.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무심한 듯했지만 그 안에 담긴 걱정은 숨길 수 없었다. 서연은 담요의 온기를 느끼며 그를 바라보았다. 가로등 불빛이 아닌 사무실의 형광등 아래서 보는 그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이 몇 가닥 흘러내려 있었고 최고급 셔츠의 소매는 무심하게 걷어붙여져 있었다. 그는 삼촌도 회장님도 아닌 그저 자신과 함께 밤을 새우며 싸우고 있는 한 남자, 강태준이었다. 당신은 안 쉬어요? 서연이 물었다. 태준은 그녀의 맞은편 소파에 앉으며 옅은 웃음을 보였다. 사령관은 마지막에 쉬는 거야.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네가 그렇게까지 강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 아까 회의실에서 넌 나보다 더 침착하더군.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였다. 10년간 그녀의 성장을 지켜만 보며 자신의 보호가 오히려 그녀의 날개를 꺾는 것은 아닌지 고뇌했던 그였다. 당신이 그렇게 믿어주니까요. 서연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난 10년간 난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어요. 보호받는 아이가 아니라 당신과 나란히 설 수 있는 파트너로. 오늘 조금은 그렇게 된 것 같아서 기뻐요. 그녀의 고백에 태준의 눈빛이 깊게 흔들렸다. 그는 그녀에게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고 싶은 욕망을 간신히 억눌렀다. 지금은 때가 아니었다. 전쟁이 끝나면 그때 이야기하자. 그가 애써 화제를 돌렸다. 지금은 이기는 게 중요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회의 테이블로 돌아갔다. 서연도 담요를 고쳐덮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니요, 지금 쉬면 안 돼요. 완벽한 진짜 디자인을 만들어야죠. 저쪽에 제 작업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세요. 48시간 동안 여기서 나가지 않겠어요. 태주는 그런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치고 창백했지만 그녀의 두 눈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한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창가 자리를 그녀에게 내주었다. 유신건설의 기술팀이 즉시 최고 사양의 워크스테이션을 설치했다. 거대한 요새한 두 명의 전략가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공동의 적을 향한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등 뒤로 서울의 첫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집무실은 그야말로 48시간의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전쟁 지휘 본부였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갔고 그 속에서 한서연과 강태준은 완벽한 파트너가 되어갔다. 유신건설의 최고 기술진이 서연의 지휘 아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는 더 이상 삼촌의 그늘에 가려진 조카가 아니었다. 그녀는 서울아트센터라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이끄는 총사령관이었다. 그녀는 유출된 함정 디자인, 그녀가 플랜 A라 명명했던 애 치명적인 구조적 결함을 해결한 플랜 B를 구체화하기 시작했다. 아닙니다. 중앙 아치의 하중을 분산시키기 위해 기존의 트러스 구조를 사용하는 건 미관을 해칠 뿐 더 COG 무게중심도 불안정해집니다. 대신 텐세그리티 구조를 응용해 경량화된 신소재 케이블로 인장력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미관을 살리면서도 서연은 지난 48시간 동안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지만 그 안의 빛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렬했다. 태주는 그녀가 요청하는 모든 것을 즉시 지원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녀가 자신의 능력을 120% 발휘할 수 있도록 완벽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집무실 한편에서 쉴 새 없이 걸려오는 전화를 처리하고 TF팀의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존재를 의식했다. 태주는 서연이 집중하는 모습을, 도면 위에서 빛나는 그녀의 열정을, 10년간 그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완성된 한서연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서연 또한 자신이 지칠 때마다 묵묵히 커피를 가져다 주고 그녀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주는 태준의 존재를 느끼며 힘을 얻었다. 그들의 10년은 이 48시간을 위한 긴 예행 연습이었는지도 모른다. 프레젠테이션을 약 24시간 앞둔 이른 새벽. 서연이 막 플랜 B의 최종 렌더링을 완성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지휘본부의 문이 세차게 열리며 유신건설의 홍보팀장이 창백한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회장님, 지금 인터넷에 그의 손에 들린 태블릿 화면에는 충격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단독 유신건설, 서울아트센터 디자인 도용 의혹, 진명건설 원작자는 우리 긴급 건축가 한서연, 진명건설의 핵심 디자인 빼돌렸나. 업계 파문, 인터뷰, 최진우 기사, 피땀 흘려 만든 디자인, 한서연 실장에게 도둑 맞았다. 최진욱이 선수 센서를 친 것이었다. 그는 훔쳐간 플랜 A 디자인을 마치 자신들의 오리지널 디자인인 양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해버렸다. 기사에는 진명건설이 수개월 전부터 해당 디자인을 개발해왔다는 거짓 인터뷰와 교묘하게 조작된 날짜에 증거 자료들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서연과 유신건설을 표절범으로 완벽하게 몰아가고 있었다. 상황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이것은 그들이 예상했던 프레젠테이션에서의 충돌보다 훨씬 더 악랄하고 파괴적인 공격이었다. 최진욱은 유신건설이 감히 디자인을 도둑맞았다고 실토하지 못할 것이라는 약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만약 지금 유신이 저건 우리 디자인이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건 곧 보안에 뚫렸다는 것을 자인하는 셈이 되어 입찰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었다. 그렇다고 침묵한다면 한서연은 업계에서 매장당할 표절범이 되고 유 씨는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게 된다. 이게 무슨. 서연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태블릿 화면에는 최진욱이 역겨운 미소를 지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그는 서연을 재능은 있지만 윤리의식이 부족한 젊은 건축가로 매도하며 강태준의 과보호가 그녀를 망쳤다고까지 떠들고 있었다. 법무팀장이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다. 회장님, 이건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우리가 플랜 B를 들고 나가도 저들이 이미 플랜 A로 선수를 쳤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 디자인을 수정한 것처럼 보일 겁니다. 마치 표절을 들키자 황급히 바꾼 것처럼요. 이건 외통수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태준에게로 향했다. 하지만 태준은 아무 말 없이 서연을 바라보고 있었다. 서연은 비틀거리며 자신의 워크스테이션으로 돌아갔다.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10년의 짝사랑, 아버지를 잃은 슬픔, 업계의 유리천장,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아버지가 평생을 바친 서린 아키텍츠의 이름에 그리고 자신이 목숨처럼 여겼던 서울 아트센터라는 꿈에 표절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기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아버지의 낡은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아버지가 그토록 그리고 싶어 했던 그 꿈의 공간. 그녀는 그 꿈을 지키지 못했다. 최진욱의 비열한 함정에 빠져 모든 것을 잃게 생겼다. 아빠, 나, 어떻게. 그녀가 무너지듯 책상에 엎드렸다.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48시간 동안 팽팽하게 버텨왔던 긴장의 끈이 절망과 함께 끊어져 내렸다. 홍보팀장과 법무팀장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태준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때 태준은 그들에게 손짓으로 나가보라는 지시를 내렸다. 순식간에 거대한 집무실에는 서연의 흐느낌과 창밖으로 밝아오는 여명의 푸른빛, 그리고 태준의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태준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는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의 떨리는 어깨를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가 손을 뻗어 그녀의 어깨를 감싸려다 주먹을 쥐고 거두었다. 대신 그는 그녀의 책상에 걸터 앉았다. 일어나, 한서연.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무게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내가 다 망쳤어요. 내가 아빠의 꿈을. 그녀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뭉개져 있었다. 그래서 포기할 건가? 태준이 물었다. 최진욱 같은 쓰레기한테 내 아버지의 꿈, 그리고 내 10년을 통째로 넘겨줄 거야? 서연은 그 말에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녀의 붉어진 눈에는 눈물과 함께 분노가 어렸다. 그럼 어떡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는데요? 이건 함정이에요. 우린 졌어요. 태준은 그런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 보았다. 그의 눈에는 그 어떤 동요도 없었다. 서연아, 그가 10년 전 그녀를 처음 만났을 때처럼 혹은 어젯밤 그녀에게 고백했던 그때처럼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내가 10년 동안 뭘 기다렸다고 생각해. 서연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너무나 깊고 단단해서 그녀의 절망이 그 안에서 길을 잃을 정도였다. 난 그냥 어리고 약한 지켜줘야만 하는 한서연을 기다린 게 아니야. 그가 서연의 젖은 뺨을 엄지손가락으로 거칠게 닦아주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뜨거웠다. 난 지금 내 앞에 있는 널 기다렸어. 도면 위에서 그 누구보다 빛나고 불의에 분노할 줄 알며 지금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그런 널 기다렸다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아 일으켰다. 네가 10년 동안 나 하나만 바라보며 단단해졌듯이 나도 10년 동안 너를 기다리며 이 순간을 준비했어. 네가 최진욱 같은 놈들에게 꺾이는 걸 보기 위해서가 아니야. 네가 그 놈들을 완벽하게 짓밟고 너의 자리에 오르는 걸 보기 위해서지. 그의 목소리에는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그의 손을 잡고 일어섰다. 눈물은 그쳤지만 심장은 여전히 세차게 뛰고 있었다. 그의 말이, 그의 신뢰가 그녀의 절망을 뚫고 다시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있었다. 하지만 이미 기사들은 기사 따위가 뭐가 중요해. 태준이 그녀의 말을 잘랐다. 그는 그녀를 창가로 이끌었다. 서울의 하늘이 붉은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장엄한 일출이었다. 최진욱이 스스로 무덤을 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다. 무슨 뜻이에요? 태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는 자신이 훔친 플랜 A가 완벽하다고 믿고 온 세상에 저게 자기 거라고 광고를 했어. 그렇지? 네. 그 디자인에 네가 심어둔 치명적인 함정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이야. 그제야 서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태준의 의도를 깨달았다. 절망으로 가려져 있던 해법이 저 떠오르는 태양처럼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설마, 그래, 태준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의 눈은 승리에 대한 확신으로 불타고 있었다. 최진욱은 자기가 훔친 폭탄을 끌어안고 대중 앞에 선 거야.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지. 프레젠테이션에서 그 폭탄의 스위치를 눌러주는 일. 서울 아트센터 건립 프로젝트의 최종 프레젠테이션이 열리는 날. 컨벤션 홀은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심사위원단, 주요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양측의 임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최진욱은 이 순간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초대한 기자들 앞에서 완벽한 피해자이자 승리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했다. 그는 자신만만한 미소로 연단에 올라 그가 훔친 플랜 A 디자인을 선보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디자인, 숨쉬는 숲은 저희 진명건설이 지난 1년간 피땀 흘려 완성한 역작입니다. 최진욱은 유려한 말솜씨로 3D 렌더링 이미지를 띄웠다. 서연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곡선의 디자인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최근 불미스러운 표절 논란이 있었지만 진실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이 완벽한 디자인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그의 발표는 성공적이었다. 심사위원들은 아름다운 디자인에 감탄했고 몇몇은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욱은 의기양양하게 발표를 마치며 객석에 앉은 한서연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힐끗 쳐다보았다. 이제 모든 시선이 표절범으로 낙인 찍힌 한서연에게로 향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그녀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졌다. 서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객석 맨 앞줄에 앉아있는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굳건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아주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보호가 아닌 신뢰의 신호였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연단으로 걸어나갔다. 그녀의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가 장내의 모든 소음을 압도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섰다. 안녕하십니까. 설인 아키텍츠의 한서연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단단했다. 방금 전 최진욱 이사님의 훌륭한 발표를 잘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에 대해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PT 자료를 띄우는 대신 최진욱이 방금 선보였던 플랜 A의 3D 모델링을 화면에 그대로 띄웠다. 장내가 술렁였다. 최 이사님 말씀대로 참 아름다운 디자인입니다. 서연이 입을 열자 최진욱은 승자의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자백이라도 할 것이라 생각한 것이다. 사실 이 디자인은 저희 설인 아키텍츠에서 3개월 전 초기 컨셉 단계에서 폐기했던 디자인입니다. 그 한마디에 장내가 얼어붙었다. 최진욱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무슨 헛소리를. 서연은 그의 반박에 아랑곳하지 않고 화면의 디자인을 확대했다. 그녀는 중앙홀을 지탱하는 거대한 아치 구조물을 붉은색으로 표시했다. 이 아름다운 유기적 곡선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현존하지 않는 신소재가 필요하거나 예상 공사비의 최소 3배가 넘는 특수 공법이 필요합니다. 즉, 이 디자인은 지어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이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고 즉시 이 안을 폐기했습니다. 그녀는 기술적인 데이터와 시뮬레이션 결과를 화면에 동시에 띄웠다. 심사위원석에 앉아있던 구조기술 전문가들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다. 그들도 어렴풋이 느꼈던 위화감의 정체를 서연이 정확히 짚어낸 것이다. 최진욱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그는 이 디자인의 구조적 결함까지는 파악할 능력도 시간도 없었다. 거짓말이야. 저건 지금 당황해서 둘러대는 말이라고.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연은 차분하게 다음 화면으로 넘겼다. 건축가는 꿈을 꾸는 사람이 아니라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화면에는 눈부시게 새로운 디자인이 떠올랐다. 플랜 B. 유기적인 아름다움은 그대로 살리면서도 텐세그리티 구조와 신소재 케이블을 응용해 완벽한 하중 분산을 이뤄낸 지어질 수 있는 완벽한 디자인이었다. 이것이 저희 설인 아키텍츠가 서울 아트센터에 제안하는 최종 디자인 숨쉬는 숲이입니다. 서연은 플랜 A의 결함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뛰어난 예술적, 기술적 성취로 승화시켰는지 막힘없이 설명했다. 심사위원들은 완전히 매료되었다. 두 디자인의 수준 차이는 명백했다. 하나는 아름다운 껍데기였고 다른 하나는 살아 숨쉬는 유기체였다. 최진욱은 자신이 완벽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저것도 내 아이디어야. 저 여자가 내 컨셉을 훔쳐서 살짝 바꾼 거라고. 당장 저 여자를 끌어내. 그의 추악한 발악의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은 이 극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 카메라를 들이댔다. 바로 그때였다. 강태준이 조용히 손을 들었다. 그의 곁에 있던 유신건설의 법무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심사위원장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장내를 압도하는 힘이 있었다. 지금 이 순간 진명건설의 최진욱 이사가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저 플랜 A 디자인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명백한 증거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법무팀장은 거대한 화면에 새로운 자료를 띄웠다. 이것은 설인 아키텍츠의 서버로그 기록입니다. 3일 전 새벽 3시 17분 서울 아트시 1폴더가 통째로 외부 IP로 전송된 기록입니다. 화면에는 날짜, 시간, 데이터 용량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이 IP를 추적한 결과 진명건설의 자회사인 한 페이퍼 컴퍼니의 서버를 경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최진욱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조작이야. 저건 다 조작된 거라고. 하지만 법무팀장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다음 자료를 그것은 음성 파일이었다. 이것은 아이디를 도용당한 저희 내부 직원과 그에게 접근한 진명건설 측 브로커의 통화 녹음 파일입니다. 파일이 재생되자 최진욱이 거액을 제시하며 디자인 유출을 사주하는 내용이 적나라하게 흘러나왔다.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증거가 최진욱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산업 스파이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였다. 강태준의 TF팀이
지난 48시간 동안 최진욱의 오만함 뒤에 숨겨진 모든 불법적인 흔적들을 완벽하게 포착해낸 것이다. 최진욱은 자신이 초대한 기자들의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범죄가 만천하에 공개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다. 저건 사실이 아니야. 최진욱은 횡설수설하며 뒷걸음질 쳤지만 이미 출구는 없었다. 그가 믿었던 오만함이 그를 완벽한 파멸로 이끌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이제는 승리자가 아닌 범죄자 최진욱을 향해 미친 듯이 터졌다. 그는 경비원들에게 붙들려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그의 비명소리가 문이 닫히며 끊겼. 심사위원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진명건설은 본 프로젝트에서 즉각 실격 처리합니다. 그리고 한서연 실장님. 그는 깊은 존경의 눈빛으로 서연을 바라보았다. 계속 발표를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혼란이 지나간 후 서연은 다시 연단에 섰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진짜 꿈 플랜 B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자신감 넘치고 확고했다. 강태준은 맨 앞줄에서 10년의 기다림이 결실을 맺는 그 순간을 자신의 그늘에서 벗어나 완벽하게 빛나는 그녀의 모습을 자랑스러운 파트너로서 지켜보고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난 후 컨벤션 홀은 한서연의 완벽한 승리를 축하하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다. 서울 아트센터 프로젝트는 만장일치로 설인 아키텍츠에게 돌아갔다. 심사위원들은 그녀의 플랜 B 디자인이 보여준 기술적, 예술적 성취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그녀의 전문가다운 태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최진욱과 진명건설의 몰락은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으로 기록되었고, 동시에 한서연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건축계의 가장 빛나는 별로 떠올랐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와 축하 인파 속에서 서연은 자신을 향해 걸어오는 강태준을 발견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뒤에서 지켜보는 삼촌이나 회장님이 아니었다. 그는 인파를 해치고 당당하게 그녀의 앞에 섰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도 망설이지 않고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것은 축하였고 인정이었으며 10년간의 기다림에 대한 공표였다. 잘했어, 한 실장. 그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그 목소리는 서연에게 그 어떤 찬사보다 크게 울렸다. 서연은 그의 품에서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수많은 시선 속에서 환하게 웃었다. 두 사람의 10년은 바로 이 순간을 위해 존재했는지도 몰랐다. 모든 소동이 가라앉고 며칠이 지난 맑은 가을날 오후 서연과 태준은 정장을 벗고 편안한 차림으로 한적한 추모공원을 찾았다. 서연의 아버지 한 회장이 잠들어 계신 곳이었다. 서연은 국화꽃 한 다발을 아버지의 묘비 앞에 내려놓았다. 묘비 사진 속의 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빠, 저 왔어요.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손님도 함께 왔어요. 그녀는 자신의 옆에 묵묵히 서 있는 태준을 바라보았다. 태준은 말없이 고개를 숙여 한 회장에게 예를 표했다. 그는 이곳에 유신 건설 회장이나 보호자로서 온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존경했던 멘토이자 그의 딸을 사랑하게 된 한 남자로서 이곳에 섰다. 태준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회장님,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강태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묘비를 어루만지는 가을바람처럼 차분했다. 제가 회장님과의 약속을 지키는데 10년이나 걸렸습니다. 서연은 그의 말뜻을 이해하고 조용히 그의 옆에 함께 무릎을 꿇었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가만히 잡아 쥐었다. 그 손길은 따뜻하고 견고했다. 회장님은 저에게 서연이를 지켜달라고 하셨지요. 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제가 서연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연이가 저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지난 10년간의 고뇌를 조용히 털어놓았다. 회장님의 딸을 제가 감히 여자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제가 회장님을 배신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제 감정이 서연이의 날개를 꺾을까봐 두려웠습니다. 그는 서연이 어리고 약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눈부시게 성장하고 있어서 자신의 존재가 오히려 그녀의 빛을 가릴까봐 두려웠던 지난 날들을 고백했다. 그는 서연을 온실 속에 가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보호자라는 감옥에 자신을 가두고 그녀가 자신을 뛰어넘어 날아오르기를 기다렸던 것이다. 그의 기다림은 사랑이었지만 동시에 그에게는 형벌과도 같은 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고백을 들으며 10년간 자신이 느꼈던 외로움의 실체를 깨달았다. 그녀가 그를 삼촌이라 부르며 벽을 쳤던 것처럼 그 역시 보호자라는 벽 뒤에서 그녀를 향한 마음을 억누르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잡고 있던 그의 손에 힘을 주었다. 아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그녀가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저는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서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았어요. 그때 태준 씨가, 아니, 삼촌이 제 곁에 있어줬어요. 그녀는 자신이 10년간 그를 어떻게 바라보았는지, 그의 무심한 듯한 배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그리고 그 무심함이 때로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에게 인정받고 싶었고 그와 동등한 존재가 되고 싶었다. 그가 자신을 그저 지켜줘야 할 아이로만 보는 것이 너무나 아팠다. 그녀의 짝사랑은 그에게 닿고 싶은 열망인 동시에 그를 넘어서고 싶은 성장의 발판이었다. 이제 알아요. 서연이 태준을 돌아보며 말했다. 당신이 나를 기다려준 것처럼 나도 당신을 기다렸어요. 우리가 서로를 삼촌과 조카가 아닌 한서연과 강태준으로 마주 볼 수 있을 그날을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10년의 오해와 아픔, 그리고 그보다 더 깊은 사랑과 이해가 담겨 있었다. 태준은 서연의 손을 들어 자신의 입술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미안하다, 서연아. 그리고 고맙다, 기다려줘서. 서연은 눈물 대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이제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말아요. 우린 이제 겨우 시작인걸요. 두 사람은 아버지의 묘비 앞에서 10년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던지고 비로소 서로에게 솔직해졌다. 그들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많은 시련을 함께 이겨낸 든든한 파트너였고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돌고 돌아 마침내 서로를 찾아낸 연인이었다. 태주는 서연을 일으켜 세우고 그녀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었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추모 공원을 나오는 길, 두 사람의 손은 굳게 맞잡혀 있었다. 가을 햇살이 그들의 앞길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서연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10년의 무게를 벗어던진 듯 가볍고 경쾌했다. 태주는 잠시 멈춰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장난기와 함께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글쎄, 일단 서울 아트센터를 완벽하게 지어야겠지. 내 파트너와 함께. 그는 파트너라는 단어에 힘을 주어 말했다. 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좋아요. 하지만 그 전에 할 일이 있어요. 뭔데? 태준이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서연은 그의 넥타이를 장난스럽게 고쳐 메어주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더 이상 나를 한 실장이라고 부르지 말 것. 그리고 삼촌이라는 말은 영원히 금지해요. 태주는 그녀의 대담한 선언에 큰 소리로 웃었다.
그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굴레를 벗어던진 것처럼 자유롭게 웃었다. 그는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고 그녀의 이마에 깊은 입맞춤을 했다. 약속하지, 서연아. 다시는 너를 기다리게 하지 않겠다고. 10년간의 짝사랑은 끝났다. 10년간의 기다림도 끝났다. 이제 그들 앞에는 10년의 세월만큼이나 깊고 단단해진 사랑으로 함께 걸어갈 빛나는 미래만이 펼쳐져 있었다.